유튜브로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사전 질문과 함께 실시간 질문에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라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너무 재밌게 강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에게 좀 자주 이야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사전 질문입니다. 신원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인류를 마지막 인류라고 칭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외국에서는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현재로서는 해외로가 하면 사실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너무들 다양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왔다고 얘기를 할까요? 미국 유권자들 중에서 한 75%가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학교에서 그거 관련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라의 한 절반 정도가,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자발적으로 그때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을 때 파리 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나 우리가 알아서 파리 협정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스턴이나 그런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들 보면 실제로 해수면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거를 막 달러를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해가지고, 어쨌건 엄청난 예산을 방파제 그런 설치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한 위기로 많이 인식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도 사실 이게, 국가 안보 이슈로 거의 1위까지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릴까요? 김예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타일러 작가님께서 내 꿈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기후변화 위기를 정말 강조를 하셨는데,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떤 관점으로 저술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책 내용이 전공하신 외교학과 관련이 있는지, 집필 기간이나 뭐 자료 수집 같은 건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하시네요. 그쵸. 저는 이제 기후 전문가는 전혀 아니고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막 그쪽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서 두 번째 지구는 없자를 준비하게 된 배경 자체가 기후위기를 저의 미래, 저의 앞날의 위기로 인식을 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었기 때문에 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6년부터 세계자연기금 WWF에서 홍보대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보전단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된 정보나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거를 다른 분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연구를 했을 때 저도 그냥 뭐 논문 연구하듯이 그렇게 막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세계자연기금에 있는 전문가들한테도 추천을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집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셨나요? 집필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한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8개월? 네네네. 네. 그리고 김예원님께서도 질문 방금 전에 주셨고, 이번에 명재은님께서 질문을 무려 3가지나 주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선정을 해서 드릴게요. 제3에너지에 대한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산림의 벌채 문제나 효율성, 비용 등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그리고 화력과 원자력 문제를 책 속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한 대안 에너지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왠지 담론이 이상한 쪽으로 요즘에 많이 굴러가고 있는데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화석연료 중단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를 대체하는 기본적인 에너지 소스가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왠지 여기서는 아직 그 담론이 좀 형성돼 가고 있는 중인가 봐요. 근데 어쨌건 그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인프라만 그게 이제 준비가 된다면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 여기서 문제는 그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 한국 에너지가 거의 90% 정도가 수입인데 원전이나 뭐 재생에너지를 수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입하는 건 다 화석 연료 기반 그런 뭐 천연가스나 석탄이나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가능한 빨리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가끔씩 뭐 태양열 설치나 뭐 그 해양 풍력 설치나 이런 거는 환경을 뭐 파괴시키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역의 생태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 이렇게 너무 연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가 않거든요. 규모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바꾸지 않으면 지역 생태계는커녕 전체 지구의 생태계가 망가지는 판이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 화석 연료를 버리는 방향이에요. 그렇군요. 또 류성욱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네. 그 환경 보호를 이제 시민들한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예요. 뭐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네. 온도를 뭐 이렇게 좀 조절한다든지 이런 네. 것들. 그래서 이게 환경 보호는 좀 불가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이렇게 충돌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궁금하다고 저는 하셨어요.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모의 해결책이 필요한 건데, 전기차를 사봤자 이 전기 생산이 90% 정도가 화석 연료면 한계 어디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시작이긴 한데, 근데 그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비자가 편한 선택을 하면서 기후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막 100% 채식하세요 하고 100% 장바구니만 쓰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점차적으로 규모 있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상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봤고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환님께서 TV에서만 뵙던 타일러 씨를 북토크 시간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질문 주셨어요. 이게 좀 자연이 풍부한 그런 환경에서 살다가 한국의 지금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이런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문화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그 서울살이가 뭐랄까요? 가끔은 이제 자연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하천이나 이런 곳에서 달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관악구 살았을 때는 주로 도림천에서 달리기를 했었는데, 그때 나가면 사실 뭐 외갈이나 백로나 이런 친구들이 운 좋으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불광천이나 뭐 한강공원도 당연히 맞지만, 근데 약간 이제 인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건 도시 내 생태계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거를 찾아갈 수 있는 틈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에 조금 더 사실 투자가 되면 엄청나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요즘 막 숲세권 아파트 이런 게 그쵸. 인기인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의 맞아요. 반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록시 강님께서 환경부, 산림청,
주체가 정확하진 않지만 나무의 이산화탄소를 더 흡수하기 위해서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일러님의 말씀대로라면 정부의 방향성이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베어내고 있다고요? 네.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으셨대요. 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벌목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거 있어요. 그 숲이, 이건 진짜 한국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이크로라이zal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약간 곰팡류가 약간 그 버섯 있잖아요. 네. 이제 버섯이 원래 생긴 게 그 생물종의 결과물이잖아요. 버섯 자체가. 원래 이게 약간 실처럼 땅에 안 보일 정도의 엄청 미세하게 생긴 실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근데 숲 안에는 엄청 이게 많아가지고 그 나무 뿌리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한쪽에 영양 부족이 있었을 때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거의 약간 인터넷처럼. 이게 실제로 있고 이게 90년대 중반에 발견된 건데, 그래서 그 네트워크가 그 숲에 깔려 있는데 가장 연결고리가 많은 친구들이 가장 큰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큰 나무를 벌목을 했을 때 영향을 좀 안 좋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건 그런 어떤 일가에서는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간 스마트한 이런 벌목 방법인데, 일부러 가장 큰 거 그냥 이미 다 된 친구를 꺼내오고 약간 그 자리에서 이게 엄청 큰 나무면은 그러면 햇살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작은 친구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들어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질문에 좀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램 몬스터님께서 탄소 배출을 제한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는 다른 곳과의 좀 빈부의 격차가 커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 네. 그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우리가 경제 얘기를 하다가 개발도상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현재까지 이렇게 뭐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게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배출량이 올라갈 거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못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제2중국, 제3중국이 생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빨리 일단은 선진국에서 바꿔놔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그 바꾸는 거를 함께 할 수 있게끔, 원래 막 냉전기에 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선진국들이 다 공적개발 원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경제개발을 시키자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다 한국도 그런 공적개발 원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공적개발 원조에다가 기술 이전에 그런 뭐 재생에너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선진국들이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유가 실제로는 없으니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타일러님께서 어렸을 때 뭐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심했다고 들으셨대요. 김지은님께서 네. 이건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저는 아토피는 아닌데요. 뭐랄까, 머리 알레르기? 그러니까 코 막히고, 눈 막 부어버리고 못 보고, 견과류 먹고 막, 책에도 목구멍이 나오더라고요. 꽉 차서 죽을 네. 뻔하고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고칠 수 있게 된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받았어요. 거의 10년 넘게. 어떤 주사요? 아, 그런 게 이제 이 백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그 병에 조금씩 노출이 되면 항체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꽃가루를 많이 퍼뜨리는 나무의 꽃가루 일부를 약간 백신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방어 반응을 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김도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체감될 수 있을지 가까운 사례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셨어요. 사례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네. 지금 정말 고생해서 만들어가는 그 목돈, 그 돈이 그 돈이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네. 정말 그렇게- 현실적인 대답. 네, 재택 네. 이거 관심 있잖아요. 네네. 뭐 가상화폐하고 뭐 부동산 하고 싶고 그리고 막 주식 거래도 하고 막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 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환경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거 안 돌아가면 그런 재테크, 통화의 역할?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좀 밑줄이 지어져가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거는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재테크가 환경보호예요. 가장 중요한 재테크가 네. 환경보호다. 말씀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영님께서 그렇다면 환경보호의 모범이 되는 뭐 나라나 배울 만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있어요. 네네. 일단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코스타리카는 중미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인데 거기가 지금은 한 99점 몇 %, 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 그러니까 여기가 90% 화석연료라면 거기 99%가 재생에너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알바니아도 비슷한 수치로 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우루과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예 갈아탄 국가들이 존재하긴 하는데, 요즘에 코스타리카도 다른 법률을 준비를 해가지고 산업대에서도 화석연료 중단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예요. 이게 당연히 유럽 쪽에 뭐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하는 나라들도 있고 해서 유럽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코스타리카가 엄청난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희수님께서 정말 재밌게 강연 잘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두 번째 책을 내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책인 거죠? 네. 네. 물어보셨네요. 다른 책을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나중에 또 하나 쓸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주제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시작하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책 나오면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어려운 주제일지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기후 위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는 그냥 알고만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고 다짐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전 질문 내용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도서관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실시간 질문에 선정되신 분들은 저희 즐거운 도서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남구 9월 월간 인문학은요. 90년생이 온다. 이몽택 저자 초청 북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타일러 러시와 함께한 강남구 월간 인문학 8월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